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현실판 양치기 중년이 나타났습니다. 한우가 아니다!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다! 당국에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우 맞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데 이런 허위 신고를 했을까요? 경쟁업체? 뇨뇨뇨! 놀라지 마십시오. 그 고깃집이 새 들어있는 건물의 건물주였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11월 20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뉴스파이터 하기 직전에 정말 오후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지요. 허준 변호사님. 말없이 고이 보내드려야 되는 분들이 또 늘어났습니다. 너무 예쁘게 오랫동안 연애하고 있고 선행도 정말 많이 하는 커플입니다. 배우 김우빈 씨와 배우 신민아 씨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 소속사가요 공식 입장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두 사람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5년부터 공식 연애해오고 있는 10년 넘은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인데 드디어 이 결혼에 골인하면서 이 사랑의 결실을 맺고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 함께하게 됐는데요. 네. 두 사람 오는 12월 20일에 서울 모처에서 양가 가족들과 친인척 그리고 가까운 지인을 모시고 비공개로 결혼식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 뭐에 장소를 안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안 알려줌. 그거잖아요. 지금 세상에 잔뜩이나 많을 가득 기대할 텐데 비공개로 가족과 함께 이른바 스몰 웨딩을 하는 것 같다 이건 같은데 최명기 원장이 근데 진짜로 10년 말이 10년이지 그동안 많은 분들이 너무 아름다운 커플이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어떤 사랑의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김우빈 님이 그 공식 팬카페에 올린 손편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손편지가 진짜 저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저 결혼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온 연예인인 그분과 가정을 이뤄 이제는 같이 걸어가 보려 합니다. 저희가 걸어가는 길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청첩장에 많이 보는 문구 비슷하다 진짜 그죠? 네. 그러나 저 두 분의 우리가 사랑이 있는 그 사연을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하고 진지하고 오래가는 사랑이 귀한 지금 같은 세월의 지금 같은 시대에 있어서 진짜 우리에게 어떤 좋고 훈훈한 느낌을 그렇죠. 주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일단 저 손편지 보면서 일단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어머, 김우빈 씨는 글씨도 잘 쓰네! 그러실 것 같은데 진짜 글씨 잘 써요 진짜. 그런데 다음 달 결혼이면은 김현주 평론가님 완전 직전에 아직 말린 거잖아요. 그렇죠. 극비 상태가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은요, 지금 결혼식장하고 날짜, 그러니까 장소 시간 빼놓고는 하나도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주례를 할지, 누가 축가 부를지, 뭐 신혼여행 어디로 갈지 이런 게 아직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혼 발표를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혹시 무슨 임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탑스타잖아요. 이분들 결혼이 그렇게 극비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다가 불과 결혼 한 달 전에 이르러서야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소속자 측은 혼전 임신 절대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고요. 이 두 사람은 결혼 이후에도 본업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궁금증, 호기심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인간이 호기심인 동물이지만 왜 이런 데 그런 호기심을 가져요? 어떻게 막 축하를 해줘야지. 그런데 김묘성 기자님, 아까 이 얘기 도중에 잠깐 영상도 나왔습니다만
두 사람이 같이 광고도 찍은 영상 보면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보는 사람이 입이 귀에 걸려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보기 좋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광고도 찍고 드라마도 함께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으로 따지면 2022년에 한 드라마에서 출연은 했었지만 그때는 커플이나 연인으로 나오지 않았고 상대 역은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한참 전인 2014년에 두 사람은 첫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시 광고 모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모델 출신 배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류 광고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래요? 이때 인연이 시작됐고 바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면서 이듬해인 2015년에 열애설이 불거집니다. 그런데 거의 바로 열애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어머나. 인정을 하고 공개 연애를 펼쳐왔던 건데요. 앞서도 살짝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두 사람은 둘만의 사랑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이 넘쳐 흐르고 흘러서 이웃에게까지 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선행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누적 기부액을 한번 네. 체크해봤습니다. 신민아 씨가 약 40억 원, 어머나. 김우빈 씨가 약 11억 원, 어머. 이렇게 두 사람은 51억 원가량을 기부를 했고요. 기부뿐만 아니라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하는 봉사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선행 천사 커플로 불리면서 연예계 모범이 되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진영 기자님 아마 물론 많은 연예인 커플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축하도 하지만 사실 이 두 분한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 떠나서 참 일단 너무 보기 좋은 커플이다 막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진짜. 네, 두 사람의 10년 결실을 더욱더 많은 이들이 축하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공개 연애를 시작하고 지난 2017년 그 당시 김우빈 씨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비인두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 맞다. 모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2년여 동안 투병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묵묵히 곁에서 지켜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저 신민아 씨였던 거죠. 어머나. 그리고 2019년 김우빈 씨가 한 영화 시상식을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네. 이후 다시 이 연기 활동을 재개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신민아 씨가 곁에서 가장 큰 힘을 줬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사람의 지금 목이 메이신 건 네. 아니죠? 두 분 아닙니다. 결혼을 이게 기뻐서. 네네. 네, 두 사람의 또 이런 사랑이 또 남다른 이유가 요즘 SNS를 통해서 드러내는 연애를 많이 했죠. 근데 두 사람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이렇게 교제하면서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뉴스파이스에서도 보면은 10년 전 광고 영상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게 두 사람이 철저하게 배우로서의 삶과 두 사람 개인적인 삶은 분리해 왔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이 사랑을 키워왔던 모습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지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날씨가 추운 이 연말에요. 진짜로 훈훈한 마음이 따뜻해지는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 얘기 또 들으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다음 달 또 결혼까지 너무 우리가 막 기다려져요 벌써. 네, 꼭 다음 달 결혼까지 또 차분하게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리요. 어머나? 우리한테 친숙한 방송인 조영구 씨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일단 조영구 씨가 1994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와. 그리고 상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었죠. 네. 게다가 이사 청소업체에 임원을 맡는 등 해서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여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영구 씨 하면은 참 잘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한 방송에 나와서 조영구 씨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왜 그럴까요? 의문이 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주식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혹시 주식 사는 게 아니다? 혹시 안 좋은 생각 뭐 그런 거야? 안진용 기자님. 사실 주식 얘기 나오면은 가슴을 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등어에 비유합니다. 반토막 났다. 아이고. 그럼 또 다른 분 얘기합니다. 난 갈치다 한 5등분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조영구 씨는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나. 일단 지난 2008년 2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무려 1,000만 원을 벌었다는 거죠. 50%가 오른 거죠. 네. 야, 돈 쉽게 벌 수 있구나라고 주식에 더 몰입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하. 근데 뒤늦게 후회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는 거죠. 왜요? 주식할 돈으로 땅을 샀어야 했다면 한탄을 했는데 조영구 씨가 그동안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 약 35억 정도, 그리고 주식으로 잃은 돈까지 합치면은 무려
56억 원 정도를 손해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날린 돈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 21억 원 정도 어머나 되죠. 어머나. 네, 웬만한 요즘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한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 역시 아직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21억 물론 뭐 제 돈이 나간 건 아닙니다만 김묘성 기자님 요즘 영끌해서 지금 주식 뭐 투자한다는 사람 많다는 뭐 뉴스가 나옵니다만 2억을 손해봐도 지금 어떡하나 할 텐데 지금 21억 제 돈도 아니면 너무 이거 어떡해요 이거.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21억 때문에 주변 인간관계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굉장히 흔들렸다고 합니다. 워낙 많이 또 잃었으니까요. 게다가 주식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기분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주식에 한창 올라가면 기운이 막 샘솟고 떨어지면 정말 미쳐버릴 듯 힘들었다고 해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조울증처럼 그렇게 변하기도 하고 어머나. 그러다 보니 가족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정말 주식으로 내 삶이 피폐해졌구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주식은 진짜 물론 주식으로 뭐 성공하신 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주식이 진짜 정신 건강에는 과연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런 조영구 씨한테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일이 벌어졌다는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님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72살 이후로는 여러모로 증여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예. 왜냐면 이분이 72, 72살까지 돈을 많이 버실 거예요. 에? 지금 이게 뭐 무슨 소식에 조영구 씨한테 좋은 일이 터질 것 같다고 대박 날 것 같다 지금 뭐 그런 얘기인데 뭐예요 이게? 지금 역술인이 돈 많이 버실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조영구 씨가 주식은 없지만 일복만큼은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조영구 씨가 행사계의 유재석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요? 일이 밀려들어서 수입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김구라 씨가 옆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영구 씨가 절박함으로 돈을 정말 열심히 벌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 달에 행사만 20개에서 30개를 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거의 행사 한 번은 무조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쉬는 날 없이. 그럼 쉬는 날까지 하면 하루에 2-3번도 한다는 건데 진짜 대단한 거죠. 네. 조영구 씨가 일이 많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겨냈지. 일도 없었다면 진짜 너무 힘들어서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 조영구 씨 그 우여곡절 다 겪어냈으니까 그리고 옆에 든든한 아내분이 계신 덕분에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럴수록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사를 전국 방방곡곡을 다 휩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나? 아니 이시영 씨가 엊그제 임신했다 그 얘기 들렸는데 벌써 둘째를 낳았다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둘째가 벌써 태어났습니다. 어머. 사실 이시영 씨는 그간에 여러 부침이 있었죠. 올해 3월에는 이혼 소식을 먼저 전한 바가 있었고 그러다 얼마 되지 않아서 7월에는 이혼 후에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얼려둔 냉동 배아를 이식해서 둘째를 임신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알리면서 여러 논란도 불러일으킨 바 네, 있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사진 하나 보시면 신생아가 타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차에 붙여서 정말 크지 않습니까? 진짜 크다. 이렇게 큰 문구는 처음 봤는데 이렇게 보고 집으로 딱 둘째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신생아 돌봄에 정말 여념이 없다고 하는데 네. 며칠 밤을 꼬박 세우고 있다라는 SNS 글을 또 올렸거든요. 네. 오랜만에 신생아 케어를 해보니까 몸은 부서진다. 하지만 하루 종일 웃음이 나온다라고 행복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더 행복한 것은 오빠의 진짜 찐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첫째가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을 꼭 껴안고 어머나. 정말 예뻐하는 모습. 지금 카메라로 머리를 이렇게 가릴 정도로 어머나 아이를 세상에, 보느라 어머나. 둘째를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동생 보러 오고 또 학교 끝나면 또 동생 보러 어머나. 오고 하면서 행복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동생을 정말로 사랑해주는 첫째의 모습에 엄마 이시영 씨가 감동의 눈물을 어머나. 보이기도 했답니다.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이제 첫째 오빠가 기저귀 갈아줘도 되겠다. 아이고 많이 컸네 벌써 세상에. 근데 안진영 기자님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 이시영 씨의 둘째 임신 과정에 이러쿵 저러쿵 정말 논란은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모습 보면 얼마나
이시영 씨가 행복할까요,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둘째를 임신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있었는데 하지만 전 남편 역시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두 아이를 축복해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시영 씨 역시 하나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 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남다른 이런 또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시영 씨가 또 아이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시영 씨의 이런 육아 과정이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육아용품에 대한 관심 역시 증폭하고 되고 있는데 그중 이 호텔 수준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심이 특히 뜨겁습니다. 호텔 수준이에요, 산후조리원이? 그렇습니다. 이 이시영 씨가 묵었던 서울 강남의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2주 기준입니다. 저기예요? 네. 약 1,200만 원에서 5,0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고요. 이곳이 이시영 씨 이전에도 김희선, 손예진, 고소영, 이민정, 한가인 씨 등 네로라는 스타들이 사용했던 곳으로 화제를 모은 곳입니다. 야, 진짜 아니 진짜 웬만한 진짜 뭐 호텔방 같은 그렇게 생겼네요, 진짜. 이제 아마 방 크기에 따라 또 뭐 부대 시설 따라서 또 가격도 많은 건데 기본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까지 진짜 저런 가격대의 산후조리원에서 일단 이 산후조리원 그걸 받았다는데 근데 지금 첫째와 터울이 좀 꽤 나다 보니까 이시영 씨의 관심사는 이제 육아 또 뭐 출산 또 뭐 등등등 뭐 관심사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둘째한테는 육아도 있지만 또 첫째한테도 또 관심 가질 그 항목도 많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또 세간의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태교까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시영 씨가 원래 굉장히 활동적이고 만능 운동가잖아요. 그래서 뭐 복싱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장남이랑 함께 얼마 전에 시드니에서 10km 마라톤에 도전을 해서 완주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이시영 씨가 뛰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비교적 저렇게 몸이 가뿐가뿐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게 불과 2달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8개월 차에 저렇게 가서 마라톤을 했다는 건데. 어머, 지금 이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어떻게 그 배가 많이 불렀는데 마라톤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의사하고 미리 상담도 했다 그래요. 어머머머. 그리고 그 배가 이렇게 좀 흔들리지 않도록 테이핑 같은 것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했다고는 합니다. 네. 그런데 거의 만삭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서도 마라톤까지 하는 이런 과감함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새 식구가 됐습니다. 야. 달라졌으니까 네. 집도 세 단장을 아마 한 모양이에요. 네. 이제 뭐 아기방 같은 게 꾸미고 새 집 정리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조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활동도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도 지금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시영 씨가 원래 보통 평상시에도 운동으로 다져졌고 실제 영화도 액션을 실제로 할 만큼 몸으로 다져진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긴 합니다만 최명기 원장이 물론 전공은 산부인과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의사로서 이게 지금 임신 8달 8개월 때 마라톤에 나갈 수 있는 거 이게 일반 여성도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마 올림픽 세계 기록 보유자도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가장 여성이 운동을 할 때 괜찮을 때는 임신 2기라 불리는 14주부터 27주 사이입니다. 네. 그러나 그때도 체중이 많이 불기 때문에 허리에 하중이 많이 가거나 넘어질 수 있는 운동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24주부터 이렇게 마라톤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자극을 받게 되고 심박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위험이 닥쳤다고 몸이 착각을 해서 그 분만을 하도록 유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 근육 보세요. 등 근육. 와. 네. 두 번째는 그 산모의 심장으로 피가 많이 가면서 태아한테 갈 피가 모자르기도 합니다. 아하. 세 번째는 아무리 본인이 조심을 하더라도 항상 올림픽 코스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낙상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온은 아무리 천천히 간다 그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산모의 체온 상승은 태아한테 스트레스를 야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운동이 다 끝난 후에 우리는 누구라도 누워서 쉬게 되잖아요. 임신 말기에는 너무 오래 누워 있다가 보면은 대정맥에
무리가 가서 어지러우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권하지는 않는다. 네.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으로 평소 다져진 덕분이어서 이번에 둘째를 건강하게 순산을 하신 거지 일반적으로 이 임신 8개월 때 어떤 이 격한 운동, 마라톤 같은 건 권하지는 않는다는 의사 선생님 최명기 원장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시영 씨 앞으로의 생활, 또 새 식구의 삶 저희들 또 잘 보여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아니 경찰분들도 필요한 거 있으면 택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뭔 수상한 택배라는 거예요 지금 안진용 기자님. 지난 9월 부산 사경찰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수사과에 근무 중인 한 경찰관에게 택배 상자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 택배 기사가 전달한 게 아니라 택시 기사가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 택배를 받은 경찰관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택시 기사에게 제가 이 택배 받는 모습 사진 좀 찍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경찰 왜 이런 부탁을 했을지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택시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창원 마산에서 어떤 분이 이거 좀 전달해달라고 했다. 누군지도 안 밝히고 원래 증거 서류 같은 경우에는 서류 봉투에 이렇게 주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박스 상자로 전달하니까 찜찜했던 거죠. 제가 이거 택시기사분한테 이거 받는 것 좀 찍어달라. 그리고 받는 것도 찍고 거기서 같이 열어보고 있죠. 일단은 누가 보냈는지랑 일단 현금으로 왔으니까 압수하는데 좀 초점을 두었죠. 어머나 지금 우리가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뭔가 경찰분이 찜찜했는데 그래서 사진 찍어주세요. 그걸 같이 열어봐요. 자 여기서 같이 열어봐야 했는데 아까 보셨죠? 돈다발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일어났대요. 같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뭔데요? 모르겠어요. 자,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돈이고. 택시 기사분이세요? 선 잠깐 기다려주세요. 돈다발이랑 사과 박스 2개 그걸 택시에 실어가지고 그때가 10월 2일인데 택시기사는 그냥 연휴철이라서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는 줄 알았다 하고 그거 싣고 온 거였죠. 놀랄 노자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택시 기사분은 두 차례 모두 택시 기사님들은 상황을 모르는 것 같고 영문을 모르는 것 같고 지금 전달만 해주러 오신 것 같고 근데 지금 두 차례 모두 돈다발이 들어있었어요. 지금 뭐예요 이게? 네, 그 두 차례 동안에 무엇을 보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먼저 지난 9월에는 현금 600만 원 상당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지난달에는 과일 상자 그리고 현금 400만 원 편지가 있었는데 어머나. 그 편지에는 무엇라고 적혀 있었는가? 네. 몸이 안 좋아서 경찰서에 갈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그래서 이 경찰들은 택시 기사님들의 차량 블랙박스 이것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이젠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었겠죠. 아하. 보니까 한 70대 남성이 택시 기사님에게 박스를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70대 남성은 누굴까? 다름 아닌 현재 그 해당 경찰이 수사 중인 그 사건의 피의자였던 겁니다. 어머. 그러니까 두 번 모두 출석이 예정된 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오진 않고 돈다발을 택시기사에게 보냈던 겁니다. 어머나. 아니 얘기 듣고 보니까 이제는 놀랄 노자에 더하기 지금 기가 차요. 지금 사건의 피의자인데 하라는 출석은 안 하고 당일날 돈다발을 왜 보낸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누가 봐도 이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출석하는 날인데 안 나가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은 이거 사건 좀 잘 봐주세요라고 청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대한민국 경찰을 뭘로 보고 고작 저런 것으로 경찰을 매수하려고 하다니 죄질이 참 불량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심지어 경찰에 따르면요. 네. 이 피해자가 택배를 보낸 이후에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네. 과일과 현금이 잘 전달됐는지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대범하죠. 자신의 범죄 사실을 확인 사살까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사건 피의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추석 앞두고 인사치레로 선물을 보낸 것뿐이다. 왜 제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허. 경찰이 선물 보내는 것 자체가 뇌물이다라고 했는데도 이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 주장은요. 뇌물죄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뭐 사건 잘 봐주세요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인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판례에서는 이 뇌물공여죄의 대가성 여부를 반드시 명시적 청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인 청탁이나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이걸 판단하는 중요한 시점을 금품 제공 시점이 언젠지를 보거든요. 자신이 수사받는 사건에 대해서 출석하는 날 자기 대신 금품을 보냈다?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출석도 불응했죠.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돼서 구속이 됐고요. 아하. 뇌물공여죄까지 추가돼서 송치가 된 상황인데요. 본래 수사받던 혐의도 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혐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뇌물공여죄까지 더해져서 가중처벌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돈이 많다고 설령 돈이 많다고 저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을 정말로 얼마나 무시하고 아나무인격으로 본 거예요. 대한민국 경찰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정말로 자기 일에 투철한 직업관과 이 명예심을 갖고 투철하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저런 짓을 해요. 반드시 벌 받는다는 거 명심하고 무거운 철퇴를 막기를 바라겠습니다. 에? 택배만 보면 다 움직이죠. 저도 택배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손부터 나가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반가워서. 네, 오늘 좀 택배 이야기가 많은 것 그러네요. 같은데요. 오늘 제가 또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건물을 찾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요. 네. 각각의 집 현관문 앞에 택배를 놓는 게 아니라 택배 보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택배가 이 택배 보관실에 모이고 여기로 택배를 찾으러 가는 구조인 거죠. 그런 데 많죠, 요즘. 네. 근데 일단 이 남성, 네. 이 건물 택배 보관실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택배를 찾으려 온 걸까요? 그 다음 상황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네네. 자, 복도를 지나며 문들을 열어보는 한 남성. 네. 택배 보관실에 들어와 내 것이 맞나 확인하는데 송장을 보던 이 남성. 네. 조금 후에 택배를 챙겨 보관실을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약 10분 후 또다시 택배 보관실을 찾은 남성. 아까와는 다른 장면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 택배를 챙기더니 비상구를 통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저 영상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개 찾아갔다가 아 맞다. 아 나한테 올 게 하나 더 있었지 하고 다시 온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수도 있고요. 정말 택배를 많이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물건이 도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봤을 때는 뭐가 문제일까 싶기도 한데 네. 진짜 문제는요. 이 남성이 가져간 택배들이 이 남성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어머나? 겁니다. 남의 택배를 마치 자기 것처럼 그냥 가져간 건데요. 이 남성 이후로도 계속해서 택배를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게 됐고요. 너무 태연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에 나서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네네. 함께 보시죠. 절도범을 추적하던 경찰은 서울 곳곳에서 비슷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CCTV 등으로 절도범의 동선을 추적해서 그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플래시를 켜서 차량 안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훔친 택배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어머나. 이렇게 절도범의 차량 근처에서 잠복 수사를 한 경찰은 마침내 절도범을 발견해서 검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런 식으로 택배를 훔쳐서 일단은 자기 차에다 다 지금 숨겨놓은 거예요, 허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개 훔쳐서 숨겨놓고 하나씩 중고시장에 팔면서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상습적으로 택배를 훔친 남성이요. 약 20일에 걸쳐서 서울 용산, 강남 등지의 공유사무실이나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서
총 12번의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 반지, 컴퓨터, 수건 그야말로 종류를 가르지 않고 닥치는 대로 훔쳤다고 그러네요. 합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무려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네. 이 절도범 집 없이 차 안에서 생활해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도 부정하고 단기간에 여러 번 고액의 어떤 물건들, 그러니까 총합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상습이라는 습벽이 인정돼서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안이거든요. 네. 구속될 만한 사안입니다. 결국 이 남성은 절도 혐의로 구속된 뒤에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택배보관실, 공동택배보관실은 우리가 서로 믿고 그냥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누가 훔치러 들어오겠어. 왜냐하면 저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안시설 또 하고 하면 또 다 입주민들이 또 이게 비용 내야 되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인간들 사라지기를 진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쁜 맘 먹지 마세요. 에? 한우 아니다. 제목만 보면은 뭔가 허준 변호사님 양치기 소년 그런 느낌 막 그런 나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일단 거짓말한 걸로 봐서는 양치기 소년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어허. 지난해 10월에 광주 서구청에 이 농산물 품질 관리 서구청과 그리고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식당에서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팔고 있어요라는 신고를 한 겁니다. 당국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어허. 이 식당에서는요. 외국산 소고기가 아니라 정말 한우만 팔고 있었고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아니 그럼 누가 저렇게 거짓말 신고를 한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 경쟁업체 맞은편이나 뭐 이런 쪽에 경쟁업체에서 한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결국 이 식당을 허위 신고한 범인이 붙잡혔는데 그 정체가 아주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바로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건물주였습니다. 어머나? 자, 그럼 건물주는 장사가 잘 돼야지 본인들이 세를 잘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허위 신고를 했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요구했는데 식당으로부터 거절당해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말을 내놨습니다. 저게 말입니까? 진짜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에요. 근데 일단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 같은데 꼭 저런 인간들이 재판 가면 또 번복하더라고요. 인정 안 하고. 네, 그 말씀이 꼭 맞습니다. 재판에 가서는 말이 달라졌어요. 이 건물주는 재판에서 뭐라 그랬느냐. 나는 원산지 표시 여부만을 확인해 달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나.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괘씸죄도 조금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민사상 분쟁을 유리하게 하려고 거짓 신고를 했다. 이거 죄질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재판부는 이 건물주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호준 변호사님 일단 나쁜 사람 벌 받는 건 정말 권선징악 차원에서는 당연한 건데 보통 징역 6월 선고한다면 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실형이라는 것은 죄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굉장히 나쁘게 본 거죠. 사실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 무고죄라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처벌되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고죄의 어떤 피해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국가기관의 어떤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어떤 신뢰를 깨게 하는 그런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고죄는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기본 형량이 일반 무고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2년이거든요. 그래서 벌금형이 나오지 않고 징역형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뭐 굉장히 무겁게 처벌된 거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네. 일반죄 기본 형량을 놓고만 보자면 최소 형량이 또 나온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도 전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나왔다는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본 것이 맞습니다. 저 건물주는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 월세 좀 올려받으려다 거절됐다고 저런 허위 신고를 해요. 그 6개월 동안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죄값을 달게 받기 바라겠습니다.